이어서 저희 자세한 이야기는 추동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작하기 전에 그림 하나 먼저 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그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뭐 집이 보이고요. 솔드, 판다라는 게 들어가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부동산 이야기 계속 좋지 않게 나오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벌써 걱정이 됩니다. 네, 자세하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기사톡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랬습니다. Home price posted largest annual drop.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본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지는 킥박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1년 만에 최대폭을 이뤄냈는데요. 4월에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2% 가까이, 그러니까 1.7% 하락을 했다는 점을 확인이 됐습니다. 이 수치는 말이죠. 2012년 이후에 가장 큰 집값의 낙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표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주택 가격인데요. 쭉 한동안 올라가다가 올해 말쯤 되면서 하락하면서 내려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 이런 시장의 시그널이 이 주식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들은 같이 이제 동조화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주택 시장이 안 좋다라면 연쇄적으로 주식 시장으로도 연계가 된다. 이게 동조화의 핵심인데요. 왜냐하면 실물 경제의 자산들이 다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세 같은 게 예전에는 주택 시장이 좋을 경우 주택 시장은 좀 반대로 주식 시장 안 좋았고요. 이렇게 비동기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지금 오히려 같이 가다 보니까 이게 같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뉴스도 계속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값에 대한 이야기 여러 번 다뤄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이야기는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집값 하락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락이 조금씩 이뤄가다가 그 폭을 줄어가기도 했고요. 조금씩 늘려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이 말인즉슨 중장기적으로 집값 하락이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키웠다라는 점에서 미국 현지에서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뉴스입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4월 달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이 38만 8,8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로 따지면 약 5억 2천만 원입니다. 즉 미국 전체의 평균적인 집값은 5억 정도가 한다라는 것인데요. 뭐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서울의 평균 집값이 10억을 넘기도 했고 뭐 전국 지방적인 따지면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집값의 평균이 생각보다 높지 않네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위 가격이니까 딱 중간값이 이 정도라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7% 떨어졌는데 이게 11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자, 3월 달에도 집값이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또다시 4월 달, 이 2달 연속해서 최대폭의 하락을 갱신하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1년 만입니다. 즉 2010년대 전후는 바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미국 경제, 미국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인데요. 그러한 현상이 11년 만에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줄 것인가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거, 바로 기시감이 드는 이유입니다. 자, 기존 주택의 매매 건수 역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존 주택의 매매 건수는 4월 달에 전월보다 3.4% 감소한 428만 건을 기록했다라고 집계됐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망치와 거의 부합을 하는데요. 매매 건수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 역시 좋지 않은 신호로 손꼽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자,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요.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집을 살 때가 아니고 값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하락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팔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결국에 부동산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경제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지금은 분위기 자체가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훨씬 적은 분위기가 계속돼서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무디스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발표도 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역시 11년 만에 분기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즉 11년 동안 상업용 부동산만큼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1분기에 상업용 부동산 또 하락을 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이거 역시 주택 시장과 더불어서 상업용 부동산, 즉 오피스텔이나 사무실들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미국은 재택근무가 거의 완전히 안착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 사무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희가 계속 정리해고 뉴스를 전해드렸죠. 이 정리해고가 계속 가팔라지면서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 이 사무실의 수요 자체가 확 줄었다는 거. 이게 바로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고가형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대규모의 PF, 이제 파이낸스 대출들이 많은데 이로 인해서 금융사들이 어려움을 겪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커가는 점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이야기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인지는 헤드라인 통해서 보도록 하죠. World Leaders Land in Hiroshima. 세계적인 리더들이 히로시마에 랜드 도착했다. 4G7. 이번에 정상회담을 위해서라는 제목입니다. 킥박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세계 지도자들이 일본에 도착해서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첫 단락에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인근의 군사기지에 도착한 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 외교를 시작을 합니다. G7 정상회담을 위해서 모두가 일단 모였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국가들과 논의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기사를 읽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자님, 그래서 결론은 핵심이 뭐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경제 뉴스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뭐 지금 다뤄지고 있는 대부분의 현안이 먼저 정치적인 이야기고요. 그와 더불어서 경제적인 이야기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는 경제적인 이야기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요. 먼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히로시마란 지역이 좀 상징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바로 미국이 이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해서 전쟁을 종결시켰던 바로 그 장소가 히로시마입니다. 자, 여기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각국 정상들이 들어갔고요. 어제는 미일 정상회담은 개최됐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또 21일 날 현재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이 정상들의 흐름이었고요. 결국에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일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경제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이번 G7 회담과 더불어서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같이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많은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구글과 IBM과 함께 일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업들과 함께 일본의 기술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미국 측에서 준비해 주겠다라고 했다는 거 좋은 의미인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기시다 총리는 인텔, TSMC, 삼성전자의 대표들을 만나서요. 어떻게 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서 일본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심도 깊게 나눴습니다. 특히 미, 중,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이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 등이 어떻게 협력을 펼쳐가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미중 갈등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이쪽 진영에서는 가장 큰 고민 바로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는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적인 역할에 일본이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반도체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대만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일본이 백업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G7 회의에서도 이러한 내용 등 전체적인 공급망 문제에 대한 부분은 심도 깊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주가 지수도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토픽스라고 불리는 지수가 있습니다. 바로 니케이 지수와 더불어서 일본을 대표하는 지수인데요.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33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일본 경제가 정말로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뤄드렸었죠. 워런 버핏이 대만에 투자를 할 바에야 나 같으면은 일본에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일본 기업들의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타라고 대표되는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역대 최고 실적을 나오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기업들과 달리 일본 기업들은 탄탄한 재무 건전성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엔저 현상이 있고요. 이러한 외국인 투자들을 이끌어내는 많은 이제 투자 구루들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일본의 투자는 지금은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최근에 G7 회의를 비롯해서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과의 무역도 늘려가겠다라고 주변국의 도움까지 더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들이 좋은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들은 어떻게 일본이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적 힘을 보여주느냐에 달렸다라는 이야기도 남아 있는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만큼 과연 한일 정상회담을 다시 개최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또한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득할 수 있을지는 남은 G7 회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두 가지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해 주셨듯이 G7에서 어떤 경제 이야기들이 논의가 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표적인 GPT의 수혜주 엔비디아가 5% 이상 오르면서 오늘 챗 GPT 그리고 AI 관련된 이슈들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소식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의상과 같은 금요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